자, 이제 노동 탄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정부가요, 올해 많은 이제 신년사, 정부의 신년사 이런 걸 통해서 3대 개혁하겠다. 연금, 교육, 노동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노동이 개혁이냐? 저희는 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노동 개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인데요. 취업 규칙 변경 절차를 개선하겠다. 뭐 아시다시피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근로자 가반의 동의를 받거나 노동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경 절차를 자기들의 어쨌든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파업때 대체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근데 파업때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개선하겠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의 최후의 우리 수단인 파업을 무력화하겠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하겠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몇 년 전에 우리 태안화력발전소의 고 김용균 노동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원청 사용자들이, 기업들이 이런 중대재해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이런 걸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안화력발전소 우리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의해서 사용했던 그 원청 사장이 무죄받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벌써부터 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개선하겠다. 업종별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겠다. 임금 피크제 확대하겠다. 55세 넘으면 명퇴시키고 그런 임금 피크제를 확대해서 명목은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겠다. 뭐 이런 명목이지만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노동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의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과거의 국가보안법, 거의 소식적 국가보안법을 내세워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한 명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경찰 700명이나 동원하는 이런 사건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그래서 민주노총을 마치 보안법에 이런 걸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서 노조를 죽이게 하기 위한 이런 탄압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다 아실 겁니다. 이때 경찰 병력이 137명이었고요. 민주노총 한 명을 압수수색하는데 700명이 동원했습니다.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한 공안 탄압 그만둬야죠. 댓글 조작, 간첩 조작, 범죄 집단, 국가정보범 얼마나 많은 국민들한테 고통을 줬습니까? 해도 못할 망정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을 내밀어서 오히려 국민 생명보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탄압, 화물연대, 건설노조 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압수수색하고 건설노조 때문에 산업 현장에 불법 행위가 남발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 있었던 사업장들이 바로 건설 현장입니다. 제대로 된 휴식도 보장받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8시간 노동도 더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맨날 죽어나가는 이런 것이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 건설 현장을 바꿨던 것이 바로 건설노조였습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건설노조를 마치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탄압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건설노조지만 이것이 학비노조를 비롯해서 많은 민주노총 노동조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런 거죠.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자기들이 들여다보겠다.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은 대의원들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뽑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 오히려 부당노동이 지배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노동조합을 자기들이 손대서 노동조합을 죽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걸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자기들이 내몰려 있는 정권의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노동조합을 탄압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윤석열 정권이요, 노동계약을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경기 침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노동 탄압을 통해서 지지층을 복원시키는 거죠. 총선 전략입니다. 내년 2024년도 4월 10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에 어떻게든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지금 거의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당도
소위 요즘에 얘기하면 윤심, 막 이래서 당대표 선출하죠. 정권도 장악했죠. 근데 유일하게 장악 못한 것이 국회입니다. 아직까지도 여소야대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어쨌든 최대한 승부를 내야 됩니다. 그 지지층을 복원시켜야 돼요. 그걸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노동 탄압을 통해서 지지층을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 전략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윤석열 정권이 노동개혁을 선포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고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올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하겠다, 강도 높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고통과 전가를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에게, 노동조합에게 탄압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23년 윤석열 정부,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둘 가운데 하나죠. 하나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대로 살 것인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추정할 것인지. 이제 임기의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4년이 넘게 남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추정할 것인가.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우리 조합원 동지들은 하시겠습니까?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추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민들도 쌀값이 최대로 폭락해서 이런 이제 민중대회를 통해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이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총선이 그래서 정세의 분수령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내년 총선이 중간평가 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더 강도 높은 탄압이 예상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투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87년 6월항쟁 이후에 일어났던 789 노동자 대투쟁입니다. 이 이후로 많은 민주노조들이 생각났고, 그 노동자들이 정말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들의 살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한 여러 가지 투쟁들을 민주노조를 통해서 진행하게 됐던 한마디 노동자들의 역사적인 투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87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촛불항쟁입니다. 이게 나라냐. 독재 정권을 끌어내렸던 거의 연일 엄청난 많은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 집회를 했던 항쟁의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시간입니다. 자, 이 두 사진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노동자가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 내가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서두에 노동자 민주의 선택은 어때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얘기했던 87년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촛불항쟁, 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노동자가 나서서 세상을 바꾼 거고, 내가 나서서 세상을 바꾼 겁니다. 바로 이 기로에 우리가 놓여있고, 이 선택에 놓여있고, 역시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가 나서지 않으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역사적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해서 승리할 수 있죠. 우리는 학비노조를 통해서 지난 12년 동안 고스란히 이 경험을 했습니다. 누구도 우리 비정규직의 서름과 울분, 이런 것들을 대변해주거나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 노동자의 힘으로, 우리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의 힘으로, 조합원의 힘으로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승리의 역사를, 비정규직 신분을 끝장내기 위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다시피 2015년도, 그리고 16년, 바로 17년 광화문 광장 사진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거의 1만 명이 넘는 파업대우가 평일에 광화문에 움집해서 이렇게 집회를 해서 비정규직 사회를 끝장내고자 하는 이런 역사적 투쟁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18년도, 그리고 19년도, 21년까지 해마다 이런 역사적 총파업, 역사적 투쟁을 통해서 비정규직 철폐, 교육공무직 쟁취, 우리 아이들한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이런 투쟁들을 우리 학비노조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역사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이죠.
예, 우리 여의대로를 수놓았던 이런 또 사진입니다. 그래서 천인합창단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맞습니다. 학비노조는 바로 이런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서 함께 꿈을 꾸는 이런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역사적 길들을 열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건 우리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앞서 87년 촛불항쟁 다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나서야 세상이 바뀌고 우리가 나서야 내가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는 현장이 바뀐다는 이런 거를 학비노조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결된 그런 조합원들의 의지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교훈점을 하나 다시 한번 찾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촛불항쟁이 있었죠. 그리고 당시의 촛불항쟁의 민심은 빈부 갈등,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민심이 가장 컸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학비노조도 비정규직 이제 끝장나겠구나. 많은 그런 기대 심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됐을까요? 아직까지도 정규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자회사, A회사, B회사, C회사, 거기에 정규직이 됐을 뿐이지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약속했던 정규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 된 거죠, 결론은. 우리 학비노조는 됐습니까? 학교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가 됐습니까? 아직도 무기한 비정규직이라 하는 무기각적 신분을 유지하면서 아직도 비정규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을 교체하여 민중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까? 민생은 더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이 불평등한 사회체제, 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그대로 둔 채 한 명 인물만 바꾼다고 해서 사회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이 됐든 노무현이 됐든 과거에 지금의 윤석열이 됐든 사회체제, 불평등한 체제와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인물 하나 바뀐다고 사회는 바꿀 수 있다라는 환상과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체제를 바꿔야 되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입니다. 당당하게 자본가 편을 들지요. 주휴수당 폐지한다고 합니다. 다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시킨다고 해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과로사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공공기관 12,000명 구조조정 시킨다고 하고요.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해 줍니다. 서민들은 어려운데. 돌봄 교육 민영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가 편만 들죠.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으며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민주당 마찬가지죠.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다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교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삽입 범위에 복리후생수당을 삽입하면서 최저임금 계약하고 연 100만 원 손실을 만들어냈던 이런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동자 편을 드는 척하면서 결국은 또 자본자 편을 드는. 그러니까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항쟁은 우리가 했는데요. 집권은 그들이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죽 서서 개주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노동 존중 사회죠. 어느 권력도 노동자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운명. 학비노조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은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 존중과 노동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노동조합의 힘, 조직력이고요. 둘째는 진보정당의 힘, 지지율입니다. 노동 조직률이 높고 진보정당이 강해야 노동 존중,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동권의 수준을 결정하는 이 두 가지 요인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더 강하게 키우고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더 강하게 키우는 것이 바로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바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존중 사회는 양날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보정당, 이 양날개가 함께 성장하고 강해져야 된다. 우리 조합원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직접 정치하겠다. 우리의 운명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겠다라고 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직접 후보에 출마해서 시의회를 바꾸겠다. 이렇게 출마를 하고 있고, 내년 총선도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 앞장서서 직접 정치하겠다. 또 정치 세력화하겠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훈점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학비노조의 구호가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이 얘기입니다. 2017년 광화문광장을 수놓았던 그 애도별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자가 나서야 세상이 바뀌고 내가 나서야 세상이 바뀝니다. 학비노조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12년 동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고,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의 길에 하나의 큰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합원들이 노동적으로 단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걸 누가 대신해 주거나 누가 시혜를 베풀어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왔습니다. 변함없이 노동자로 단결해서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교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절대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가 편을 들고 노동자 서민들에게 고통을 더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는 것과 물론 진보정당의 지지율을 더 키우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올해도 많은 노동 탄압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 불평등한 사회 이런 속에서도 우리 학비노조가 당당하게 앞장서서 잘 이겨내고 그런 투쟁의 결심들을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